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가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맞죠? 네, 발렌타인데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특공개미 야간 침투 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오늘도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이 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열어봤고요. 한국 증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점검하고요. 미국 증시 점검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 체크해보고, 여러 가지 체크해본 다음에, 미국 경제 펀더멘털도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증시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처참했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체 종목의 90%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84.4%, 즉 10개 사면은 8, 9개가 빠진 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장은 뭐라 그래요? 비이성적 하락장이다. 종목이 잘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맞죠?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 투자 심리, 즉 수급이 문제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이례적으로 스몰캡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스몰캡 무슨 말이냐? 코스닥은 크게 코스닥 지수와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다시 여기 보시면은 전체 종목 수를 좀 보시면은 코스닥 전체는 1,542개인데요. 여기서 스몰캡 지수에 무려 1,053개의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몰캡, 소형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는 세진 않아요. 거래대금 자체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컸어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잽이 안 되죠. 코스닥 150 지수에는 잽이 안 되지만, 워낙에 종목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영향이 이 코스닥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를 분석을 할 적에는 크게 스몰캡과 152개로 나뉘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례적으로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최근 두어 달 정도는 계속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150 지수가 선방이라는 것은 덜 빠졌다라는 거예요. 덜 빠졌다. 150 지수는 오늘 보시면 1.8% 빠졌잖아요. 근데 스몰캡이는 오늘 3% 넘게 빠졌단 말입니다. 오늘 3.56%. 네,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때까지 스몰캡이 강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스몰캡에서 코스닥 150 지수로의 어떤 본격 순환매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순환매 반등이 아니죠. 본격 순환매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잠깐 화면 좀 보시죠. 자, 보세요. 시장에는 분명히 순환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한다라는 건데요. 자, 작년까지 보시면요. 2021년도 보시게 되면은 스몰캡 지수가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여러분, 언제 강했습니까? 요때. 자, 이때는 같이 올라갔고, 진짜 강했을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요때부터죠. 이때도 코스닥 150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아이고, 네모로 표시할게요. 잘 보세요. 이 기간 잘 보십시오. 여기. 여기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땠어요? 누가 더 강했어요? 위에는 스몰캡 지수고요. 아래는 150 지수예요. 누가 더 강했죠? 딱 보이죠? 네, 스몰캡이 훨씬 강했습니다. 스몰캡이 올라가고 150은 빠졌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같이 반대 나왔는데 또 150 지수는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같이 올랐다가 빠질 때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비교해 보면은 여기도 스몰캡이 강했습니다. 맞죠? 그럼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상승률은 어땠을까? 이때 150 지수의 상승률은 스몰캡의 상승률은 19%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서의 코스닥 150은 16% 올라갔었네요. 그죠? 이때도 역시나 스몰캡이 강했네요.
저점 대비 상승률이 그죠? 훨씬 더 19% 훨씬 강했잖아요. 저 때도 맞죠 여러분들? 네. 또 볼게요. 그래서 이때도 스몰캡이 강했고요. 이때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죠? 스몰캡이 훨씬 더 안정적인 차트를 보여줍니다. 이때도요.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네. 좀 더 안정적이죠. 좀 더 강하고요. 150도 올라가긴 했으나 그래서 작년 상반기죠. 2021년도 1월달부터 거의 7월달까지는 스몰캡의 독주였어요. 중소형주들의 독주였습니다. 스몰캡. 왜 그랬냐면 대선 테마주들이 이끌었어요. 대선 테마주 내지는 그러니까 테마주 시장이 강했습니다. 테마주 시장이죠. 그런데 워낙 강했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 그래서 워낙에 스몰캡이 강세였다 보니까 갑자기 윤석열 테마주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장모, 윤석열 와이프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의 급락을 이끌었고 그러면서 스몰캡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게 작년 8월부터예요. 보시게 되면은 딱 봐도 같이 빠졌어요. 150도 빠지고 스몰캡도 빠지고 빠졌는데 하락폭이 딱 봐도 누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스몰캡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그죠? 스몰캡이. 그래서 이때는 150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강했다,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 보시면 이때도 같이 빠지긴 했으나 150은 버티다가 빠졌죠. 네, 이때도 150이 강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때요? 150이 훨씬 강했죠. 150은 쫙 치고 올라갔죠.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그때도 빠졌었는데 스몰캡은 10% 빠졌죠. 150은 여기서 8% 빠졌어요. 150이 덜 빠졌죠. 네. 덜 빠지고 반등 나오고 이때는 뭐 거의 비슷했어요. 이때는 비등비등했습니다. 이때 비등비등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는 비등비등했어. 그러다 이제 이번에 누가 많이 빠졌어요? 다 아시겠지만 150이 완전 압도적으로 많이 빠졌죠. 이번에 150으로. 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스몰캡이 강했을 때가 이때예요. 여기가 스몰캡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이 상대적으로 강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때는 150은 전고점 분까지 갔으니까요. 맞죠? 네. 그래서 이 기간은 스몰캡이 좀 강했고 이때는 150이 강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1월달부터 폭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누가 강했다? 이때는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때는 스몰캡의 압승입니다. 왜냐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느낌이 오는 게 스몰캡은 최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느냐? 16% 빠졌고요. 150 지수는 최고점 대비 무려 23%가 빠졌습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졌죠.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15년도에 코스닥 150 관련해서 악재가 많았죠. 1월 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 에코프로비엠 화재, 거기다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거기다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사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지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50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많이 빠진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150이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최근까지도 보게 되면은 반등이 나왔는데 150은 저점 대비 한 8.8% 반등 나왔고요. 스몰캡은 저점 대비 10% 반등도 스몰캡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몰캡이 강했어요. 한 달 내내, 한 달 넘게. 자,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이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랜만에 스몰캡 3.5%, 150 1.8%. 물론 오늘 겨우 하루입니다. 하루지만 저는 이제 이때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순환매 흐름이 있었잖아요. 스몰캡이 강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150이 강할 때가 있었고,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 또 스몰캡이 강했고 이제는 다시 150이 강할 때가 아닌가. 150이 강할 때가 아닌가. 골이 깊으면 분명 산도 높기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장중에 이제 계속 시황 브리핑, 시황 체크를 해드렸어요.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 입장하셔야 되는 거고. 자, 오늘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수급이 좋았어요. 지수는 비록 빠졌으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오늘 거의 3% 가깝게. 근데 오늘 외국인들은 무려 950억을 샀습니다.
기관도 200억 가깝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금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급이 스몰캡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늦게 오셨구나 우리 김레인보우님. 네, 스몰캡은 소형주. 네. 소형주 지수를 뜻합니다. 네. 주로 테마주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수급이 뭐냐면은 외국인들과 금융투자의 쌍끌이 콜라보예요. 쌍끌이 콜라보.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외국인 금융투자 쌍끌이 콜라보 바닥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리밍 지난주에도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방송에서 제가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별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우리나라 기관 수급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저돌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이제 주로 행동 대장격이에요. 금융투자는 행동 대장격이고요. 연기금은 보스예요, 보스. 얘는 처음에 바로 나서지 않아요. 일단은 금융투자가 먼저 부딪힙니다. 먼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좀 잡혔다 싶으면 그 느긋하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요 주체는 누구다? 외국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수급도 바닥 시그널, 딱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샀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금융투자는 정말 이 지수가 폭락하는 구간에서 물리면서 계속 샀어요. 물리면서 계속 분할매수 들어갔어요. 금융투자는. 보실까요? 참 고맙습니다. 예. 연기금이 원래 과거에는 연기금이 그런 걸 해줬었는데 안 하지 요즘에는. 금융투자가 막 쳐맞으면서 피 철철 흘리면서 계속 샀어요. 보세요 여러분. 유일하게 투신도 좀 사긴 했죠. 근데 이제 금융투자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었고, 오늘도 오랜만에 샀다. 얘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닥권에서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열심히 분할 차익 실현을 했어요. 얘네도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제가 우리 유로엔님들께 해드렸던 것처럼 얘네들도 추가 매수해서 반등 때 까고 현금 확보으로 또 신규 매수 까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도로만 일관했던 금융투자가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오랜만에 급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것도 되게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자 화면 잠깐 보시면 어디 갔니?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쿨님, 네, 그건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수급이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정말 엄청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나왔죠, 그죠? 맞죠? 진짜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자 잘 보십시오. 수급에도 분명히 추세가 있습니다. 수급에도 분명 추세가 존재한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네, 잘 보시면은 여기 잘 봐요. 중요합니다. 작년 12월을 좀 볼게요. 매수세가 줄어들다가 매수세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도세도 같이 줄었어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다가 매도세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정에 첫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세가
매수세가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여기서 살짝, 그죠? 보이세요 요거? 아주 살짝. 이게 이제 진바닥 찍었을 때거든요. 진바닥. 매수세가 늘고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도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고 매도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축소되고 드디어 급기야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수만 딱 따졌을 때 보시면, 매수만 따졌을 때 보면요, 이렇게 매수 규모가 줄어들다가 정말 오랜만에 제법 의미 있게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의미 있게. 과거에 우리 지수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특징이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요, 항상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00억 가깝게 내진 1000억 이상. 잘 보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이게 여기가 1000억이에요. 제가 선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1000억 부근인데요. 바닥권에서는 일단은 1000억 정도는 매수가 들어와야, 야 이제 좀 바닥권 수급이 들어왔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이 좋을 때라서 바닥권에서 일단은 1000억 매수가 뭐 그냥 우습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수 바닥권이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십시오. 네, 이렇게 맞죠? 1000억 매수는 기본으로 들어왔다. 이게 바닥의 어떤 기본 조건이었었다. 2000억, 3000억 돌 때도 있었어요. 여기도 보세요. 1000억, 2000억 우습게 들어왔다고. 잘 봐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우리 유로엔님께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1000억 정도 들어와야 된다. 근데 드디어 900억 찍은 거예요. 950억이죠 정확하게는. 1000억 근처까지 간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지난번 외바닥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로엔님께 그랬어요. 매수세가 약하다. 매수가 약해서 이대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1000억 정도 들어와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950억 정도가 찍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속성입니다. 수급의 연속성. 오늘 하루만 들어오고서 빠져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겠지만은, 예, 수급의 연속성. 제가 봤을 적에는 연속성 유지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봐요. 저는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입장이고, 쌍바닥 찍고서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3일 연속 빠졌는데 이제 좀 올라간다고 보는 입장이라 연속성에 대해 거는 기대도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참고하시고. 그래서 추세가 일단 좋아졌다라는 거. 네. 요건 이제 제가 어제 2월 13일 날 올려드렸던 거예요. 2월 13일 날 제가 밤에 올려드렸는데요. 맞춘 것도 있었고 빗나간 것도 있었어요. 뭘 맞췄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맞췄던 거는 이길 개파락 출발 시 장초반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다. 비록 양봉으로 마감은 안 했어요. 코스닥이 스몰캡 때문에. 근데 코스닥 150 지수는 거의 도지형으로 끝났습니다. 음봉 도지. 차이 얼마 안 났어요. 네. 양봉은 될 뻔 했는데 장 막판에 반대매매 때문에 음봉된 거예요. 코스닥 150은 솔직히 아까웠어. 근데 제가 맞췄죠. 외국인들 순매수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 막 이런 폭락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 살 겁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설사시 예상이 빗나가서 음봉으로 마감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쌍바닥 찍고서 올라갈 테니까요. 라고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코스닥 지지맥점 854포인트 부근 보겠습니다 하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게 854인데요. 실제로 투매가 쫙 나왔다가 854 지지받고서 반등. 또 지지받고서 반등. 또 지지받고서 반등. 네. 그죠? 결국에는 제 예상대로 854 부분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그 반대매매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딴 거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수급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장 초반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빨간색이고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검정색이에요. 근데 보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외국인은 살 때 올라가고요, 팔 때 떨어지고요, 살 때 올라가고요. 보이십니까?
똑같이 움직이죠. 네, 이 파동이 완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후 2시 반까지는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100%. 자,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언제부터요? 오후 2시 37분부터 해가지고 달라져요. 완전 크로스가 나죠? 지수는 쫙 빠졌는데 외국인들 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상하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이 부분 또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국인이 매수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깔아놓고 매수하는 깔사가 있고 올려서 매수하는 올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사를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주가 지수가 올라갑니다. 깔아놓고 사게 되면 안 올라갑니다. 깔아놨으니까 당연히 안 올라가죠. 맞죠, 여러분들? 그걸 한 거죠, 옷장에. 올사, 던팔. 올사하고 던지면서 팔고를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깔사 모드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기관까지도 막판에 개인들이 이거 막판에 지수 빠졌을 때 개인들 보세요. 개인들 시퍼렇게 빠져버리죠. 즉 장막판에 개인들이 던졌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반대매매. 반대매매 회피성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오후 장 마감할 때까지 담보 비율을 관리하지 못하면 보통 140% 전후되지 않습니까? 담보 비율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팔아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달 안 팔면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시장가 주문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억지스럽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아셨죠? 그거 털리지 않으려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 기관도 알다 보니까 이렇게 장 막판에 그러니까 지수를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외인 기관 입장에서 지수를 올려주면 담보 비율이 올라갈 테고 그럼 개인들이 안 팔아요. 맞죠? 그래서 지수를 올려주는 척 하다가 기대감을 심어주고 막판에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렸다기보다는 안 올려주는 거죠. 안 올려주니까 여기에 조바심을 느낀 개미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물량을 미리 깔아놨던 깔사 모드로 전환했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순매수가 잡히고 개미들은 순매도가 잡힌 거죠. 장 막판에. 전형적인 바닥 시그널이에요. 전형적인. 참고로 약간 이제 성격은 다르지만 수급 패턴이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 작년 12월달 기억하시나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개미들은 계속 팔았는데 외국인들과 기관은 물량이 계속 들어갔죠. 계속 늘어났던 케이스. 그게 작년 12월 중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슈퍼개미들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맞죠? 슈퍼개미들이 계속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열심히 받아먹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순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수급만 봤을 때 매도가 나오는 원인은 다르지만 저런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특히나 지수가 폭락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바닥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들이 털리는 거예요. 바닥 시그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바닥 시그널, 강력한 바닥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1월달에 지수 2매 나올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여러분 1월에 지수 2매 나올 때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만요. 그때 보시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7일날 여러분, 자 27일 거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수가 2매 나오는 날 있죠? 이날 겁니다. 이날 제가 캡처했던 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날입니다. 지수 급락하던 날. 자 보세요. 저는 그때그때 자료를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잘 보세요. 네.
이게 언제 거냐면은 1월 27일 장대 음봉 나왔던 날 수급 패턴입니다. 이게 1월 27일 이날이 보이시죠? 장대 음봉 요날입니다. 이날 어땠느냐? 오늘과 똑같아요. 자, 볼까요?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마감합니다. 막판에 올라가죠. 보세요. 지수는 빠지죠. 검정색이 빠지죠. 빠지면서 외국인들은 올라갑니다. 그쵸, 여러분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순매수 유지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딱 담아놨는데 보시면 이게 딱 보이죠? 15시 개미들 매수하다가 막판에 15시 이후로 개미들이 던집니다. 개미들이 던지면서 지수가 빠집니다. 15시 이후에 지수는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삽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수 빠졌는데 기관들도 삽니다. 이게 지수 최저점 찍었을 때에 나왔던 패턴이에요. 어때요? 제가 그랬죠? 바닥 찍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정확하잖아요? 맞죠? 이거예요. 네. 그렇게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나오고 나니까 다음날 수급이 어땠느냐? 다음날 이제 우리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날이죠. 1월 28일날 그날 수급은 어땠느냐? 반대 매매 이제 물량 싹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외국인들이 물론 그날 아침에도 털었어요. 한 번 더 털어줍니다. 털어줬다가 이제 미친듯이 계속 사기 시작을 하죠. 반대 매매로 털렸던 개미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겁이 나서 한번 쪼그라들었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섣불리 매수 못합니다. 아침부터 반대 매매 털렸으니까요. 혹은 아침에도 지수를 급락시키면서 물량을 걷어갔거든요. 개미들이 외국인들이. 근데 반대 매매 대량으로 쏟아졌던 다음날 외국인들 정말 너무나 야속하게도 강력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날 반대 매매 당할까봐 매도했던 개미들은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속이 쓰리겠죠. 너무 속이 상하겠죠. 계속 반복돼요.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네. 코로나 때도요. 저점 찍었을 때 지수.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2021년도 10월 달에도 그랬고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이 돼요. 장막판에 물량 걷어가는 거. 아주 싸가지 없는 패턴이죠. 외국인들의. 어쨌거나 이런 패턴이 오늘 드디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왔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비록 음봉이었으나 장대 음봉 오늘 3% 빠진 걸로 마무리되었으나 솔직히 이 정도면은 괜찮다. 내일부터 장대 항목 나오면 되죠. 뭐 내일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저 확률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이건 이제 1월 28일.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국내 증시는 한 가지 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도 계속 저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던 입장이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화면 잠깐 봐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코스닥 150 지수를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존버 시그널, 제가 개발한 존버 시그널, 이 존버 시그널은 그러니까 폭락장 빅데이터예요. 폭락장 빅데이터. 지수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종목, 주식에는요, 분명히 패턴이 존재합니다. 차트상 패턴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패턴을 비교 분석을 할 적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고 비이성적인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은 과거에도 일반적이었던 시장과 비교를 해야 되고 비이성적인 폭락장의 경우에도 비이성적인 폭락장은 과거에 있었던 비이성 폭락장과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맞죠?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뭐다? 비이성적 폭락장도 확률의 지배를 받는다. 분명히 확률이 존재한다. 미친듯이 빠지는데도 정도가 있다는 거죠. 물론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얘네들 이런 빅 이슈들은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메가톤급 악재들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고 그 제외한 그런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그런 메가톤급 악재를 제외하고 비이성적인 폭락장들은 분명히 확률의 지배를 받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것은 뭐냐면 클라이막스 시그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슈퍼 클라이막스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놓고서 비교를 해볼 텐데 자, 150 지수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150지수 차트를 전체 넓혀봤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150은 역사가 짧아요. 2015년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연두색의 슈퍼클라이막스가 총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까지 총 4번 떴어요. 4번 떴습니다. 자, 클라이막스가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8년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었죠? 무역전쟁이 있었죠. 무역전쟁. 그리고 18년도에 금리 인상. 무역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그죠? 9월달에도 금리를 올렸고요. 심지어 12월달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때 9월달에 어떤 10월 초죠.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날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중립금리까지는 한참 멀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악재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도 떡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18년도 10월달에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떴죠? 슈퍼클라이막스 떴죠? 반등 나왔죠? 어떻게 돼요? 또 빠졌죠. 근데 쌍바닥 찍고서 그때가 진바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아주 편안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19년도입니다. 네. 19년도에도 또 떴어요. 왜 떴을까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 가장 데미지가 컸었던 것은 무역전쟁입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나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정말로 안 좋았어요. 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던 해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우리 유료연님들께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십시오. 정말 안 좋았을 때요, 저 때가. 자, 19년도입니다. 네. 수출입 동향을 좀 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시죠?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 자료가 있는데, 자, 화면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이건 이제 이거 수입이구나. 수출이 뒤에 나오나? 여기네요. 자, 월별 수출입 추이가 나옵니다. 월별 보이시죠? 네, 월별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수출 증감률이, 이 검정색의 수치는 18년도입니다. 옅은 색은 19년도예요.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 나죠. 그죠? 무역 수지는 흑자였어요. 19년도에 무역 수지는 줄곧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수출이 계속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빠졌던 거예요. 안 좋았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입을 볼까요? 수입 증감률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8년도고요. 여기가 19년도입니다. 딱 봐도 한눈에 보여지죠? 야, 계속 수입 증감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무역수지 흑자 여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수출과 수입이 같이 줄어드는 거. 이걸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도 금융위기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수입과 수출이 같이 줄어드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거고요. 이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았었고 무역전쟁도 한창 진행 중에 있었었고 거기다가 7월달부터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나쁜 거죠. 근데 화이트리스트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딴 아주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7월 8월 달에 특히나 떡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서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신라젠, 한때 제약바이오의 대장으로 군림했었던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저만가를 연달아 2번인가 3번 맞았어요. 보시면은 자, 신라젠은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이었었고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이날입니다.
점 아까 몇 번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죠. 그죠? 그때 뭐 임상 3상 관련해가지고 뭐 악재가 있었어요. 예. 얘네가 한참 임상 3상에 그 근접했었던 게 바이로메드랑 그리고 신라젠이랑 네,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었는데 그때 신라젠의 팩400 기억나시죠? 하도 뭐 언론에서 떠들어댔으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팩400. 근데 그거 이제 임상시험이 임상시험 중단해라. 중단해라. 너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완전 똥망했었죠. 신라젠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제약바이오 다 빠진다. 제약바이오. 특정 종목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 우르르 빠져버리는 거야. 테마성, 짝짓기성 매매로 해가지고 그냥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시세를 받았던 종목들이 야 이거 왜냐면 신라제니가 어땠냐면 어떤 입장이었냐면 바이로메드 지금은 이제 그 헬릭스미스가 됐죠.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거의 뭐 신약 개발이 되는 걸로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확률이 되게 높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삼상이 갑자기 구글의 음성 보이스가 그게 근데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기였던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던 여러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급락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제약바이오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많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150 지수가 나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또 슈퍼클라이막스가 뜹니다. 떴는데 반응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쌍바닥 조정이 나오죠. 어떻게 됐습니까? 진바닥이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은 뭐다?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자, 지금도 최근에 FED의 이제 금리 인상 이슈, 정확하게는 이제 1월 초에 작년 12월에 열렸었던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그거를 열어보니까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면 올해 뭐 빨라봐야 6월 정도에 이제 첫 금리 인상을 하겠거니 했었었는데 갑자기 3월로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발작을 일으킨 거죠. 시장이. 거기다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빠른 금리 인상의 어떤 주요 원인이 됐던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연가스 급등 나오고 국제유가 급등 나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거세지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1월달부터 이미 나왔었고요. 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뭐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때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14년도 3월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에 금융시장 요동 러시아 증시 11%. 이때 우리나라는 별로 영향 안 받았어요. 참고로 이때도 재밌었던 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러시아한테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1만 6천 명이 이른다. 그랬더니 러시아 국방부는 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라면서 최후 통첩서를 부인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지지율이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월 16일날 공격한다더라. 2월 16일날 공격한다더라. 저 이 기사를 보고서 무슨 생각이지? 뭔 헛소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날짜를 딱 정해주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푸틴이에요.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바이든이라는 친구가 야 이제 푸틴이 2월 16일날 공격한대! 라고 전세계에 떠들썩하게다 그냥 얘기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2월 16일날 공격을 하겠습니까? 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겠습니까? 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 정말 2월 16일날 공격해버리면은 바이든이 맞았네, 바이든이 옳았네 할 거 아니야. 내가 되게 싫어하는 바이든인데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잘 되는 거 보기 싫잖아.
저라면은 제가 푸틴이면 절대로 16일날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날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괜히 자꾸만 불안감을 조장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주말 동안에 이런 그 톡을 올려드렸어요. 제가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관련 이해관계. 이것도 제가 되게 좀 쉽게 풀어서 썼거든요. 바이든, 러시아는 곧 우크라이나 공격할 거야. 2월 16일 날 공격할 때 모두 대비해. 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왜? 나토에 가입하면은 사드.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걱정을 하는 게, 경계하는 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하는 거, 사드 배치하는 거, 이거 되게 경계하고 있거든요. 나토 가입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튼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고 사드 배치하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무기 팔아서 미국이 큰 돈 버는 것들은 항상 과거에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냥 일으켰다기보다는 전쟁에서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요 미국이. 그죠? 근데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은 사드 팔아도 돈 벌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아무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죠. 맞죠? 무기 팔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했다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참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간 거야. 나 때문에 인플레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참 비난 요즘에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이든에 대한 비난이 많았는데 러시아 막 우크라이나 얘기 한참 나오니까 언론에서 그쪽으로 이제 조금 어그로가 쏠리는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예. 푸틴 같은 경우는 나쁠 건 없어요. 푸틴은 그래요. 또 예전에도 그랬지만 야이 뭔 개소리야. 우리는 공격 안 한다니까. 우리 그냥 겁만 주고 있는 거야. 너네 나토 가입하지 말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나토 가입하지 마. 근데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야 근데 우리 땡큐야 고마워.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급등하니까 너무 좋다. 야 우리 돈 좀 벌고 있어. 좋죠. 푸틴 입장에서는. 네. 유럽연합은 싸우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지금 숄츠가 그 메르켈에서 숄츠로 바뀌고 나서 한때 이제 숄츠가 메르켈을 뛰어넘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죠. 숄츠가 별 한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 의존을 하는데 이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노르트 스트림 1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와요. 그래서 세금을 내거든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일정 뭐 이렇게 통행세 같은 거 내요. 수수료 같은 거 준단 말이지. 근데 노르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2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싫어하죠. 네. 근데 어쨌거나 작년에 바이든 미국도 동의를 해가지고 완공을 시켰어요. 근데 아직 승인이 안 난 거거든요.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승인을 할 때에 미국의 바이든의 어떤 바이든도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승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영향이 크다.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의 독일 우리 편 안 들어주면은 노르트 스트림 저거 승인 안 해줄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숄츠는 짜증나는 거죠 지금.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한 평화적으로 중립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상반기 의장국이에요. 이제 올해 그 프랑스가 거기다가 대선이 있습니다. 4월달에. 맞죠?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의 마크롱이가 그러니까 평화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최대한 평화롭게 활약하면은 아무래도 인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지지율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 평화롭게 해결하자.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랑 푸틴이 문제인 거죠, 얘네들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지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대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북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야, 좀 저기 가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다들 무서워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정말 신경 안 쓰잖아. 그런 건 거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라는 거죠. 뭐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들리는 썰에 의하면 그렇더라.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이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한바탕 쇼가 아니겠나, 한바탕 쇼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를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트만 봤을 때는요, 차트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기술적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딴 거 무시하고. 네, 왜냐면 일단 이게 맥점이에요, 여기가. 여러 번 부딪히고 했었던 가격대 맥점이라서 거기 딱 지금 깨지 않고 마감을 했던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설사 그러니까 여기를 크게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개파라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가 뭐 개파락일지 뭐 보합일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끝이 났다, 양봉으로. 개파락이 이건 뭐가 어쨌거나 여기를 지켜주는 양봉으로 마감했다, 그러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가 급등 나오고 또 환율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지켜보자, 살펴보자. 오늘은 어땠는가? 환율과 국제유가가 어땠는가 봅시다. 우선은 환율부터 볼게요. 자, 이게 지난주 이제 미증시가 열렸을 텐데요. 미증시 급락하니까 환율도 급등했죠, 원달러가. 근데 오늘 장중에 어땠어요? 지수는 빠졌지만은 원달러는 다시 제자리입니다. 원달러 다시 제자리입니다, 지금. 맞죠, 여러분들? 원달러는 다시 제자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국제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국제유가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 적에는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WTI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30분봉을 볼게요.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급락을 할 적에 국제유가 급등 나왔죠.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잠깐 끝나고 나서거든요. 끝나고 나서 국제유가도 다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등 나오기 전 가격대 언저리까지 갔어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게 국제유가와 원달러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이 두 개가 정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건데, 일단 이 두 개의 지수는 상당 부분 많이 안정이 된 게 팩트입니다. 맞죠? 안정이 됐어요. 네, 진정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자, 나스닥 선물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대 보합이었었는데, 자, 나스닥 선물 보시면은 우리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이 거의 보합에서 강보합을 유지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했었었는데 다시금 쭉 올라왔죠. 네, 올라왔다가 여기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했으니까 여기가 저항대지 않습니까? 저항대까지 두드린 거예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계속 올라갈 수 없죠. 분봉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어요. 근데 최소 여기를 두드렸다는 자체가 매물 소화가 나온 거거든요. 매물 소화 시도죠. 매물 소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지금 여기 나스닥 선물 지수는 14,150포인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14,150포인트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공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돌파해줬잖아. 해줬고 여기를 깰 수 있어요. 깨고 올라가고 깨고 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저점만 안 깨지면은 전 이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애초에 여기도 두드리지 못했다라면은 약한 건데, 일단 두드렸잖아. 두드렸다는 것 자체가 찔러봤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찔러봤다. 반응이 어떤지 한번 찔러본 거예요. 네. 저런 두드림 없이 어떻게 추가 상승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안 올라가면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가의 흐름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주가가 만약에 빠졌어. 이렇게 빠졌어.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나오느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왜? 매물 소화해줘야지. 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매물 소화해줘야지. 왜냐면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차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오고 물렸던 사람들도 매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매물 소화라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얘는 끼가 있는 거야. 근데 아예 두드림도 없는 애가 있어요. 두드림도 정말 코딱지만큼 나와. 이거는 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저항대가 있었으면은
맥점이 있었으면은 그 맥점 자체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아 일단은 얘는 첫 번째 1단계 관문은 통과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리밸런싱을 이때 해주셔야 되는 게 물렸던 분들 특히나 리밸런싱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통은 빠지거든. 두드림 기법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그 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두드림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과정은 두드리고 밀리고의 연속이에요. 두드리고 밀리고 반복하면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날아간다고 주가가. 그렇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에서 저 슈팅 나온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증시 한번 볼까요? 유럽은 어떤 상황이죠? 유럽도 오늘 장중에 약간 3%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유럽도 좋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급락했었어요. 유럽도. 우리만 빠지면 섭섭하지. 유럽도 빠졌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거의 한 3% 가깝게 하락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반등이 제법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개파락을 했잖아요. 여기가 맥점이라고. 시초가 개파락했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두드린 거죠. 두드리다가 빠질 수 있어요. 두드리고 빠지고. 그러다가 또 두드리면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김정원이 리밸런싱 하셨어요. 네. 네. 김정원님 리밸런싱은 지수 오를 때 하셔야죠. 네, 우리 유로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 리밸런싱 엄청나게 했어요. 올라갈 때 여기서 리밸런싱 계속 했어요. 신나게 정말 재밌게 했죠. 매도 타점 기가 막혔고 네. 네.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나스닥도 올라갈 것 같고 국제유가 흐름도 나쁘지 않다. 오늘 금일 유가 및 환율 안정되는 흐름 보여줌. 긍정적이다. 네. 자, 우크라이나 이슈 점검해드렸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경제 펀더멘털 점검해보자. 지금 제가 가장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경제 침체예요. 경제 침체. 이게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할 요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고용시장은 너무나 좋아요. 그죠? 고용시장은 정말 좋습니다. 잠깐 점검을 해드리면은, 네. 고용시장은 너무 깔끔해요,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업률도 계속 낮고요. 보세요. 실업률은 많이 안정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십시오. 네, 실업률입니다. 많이 안정됐죠? 그리고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 신청했던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이 또한 많이 안정되고 있다. 코로나 때는 완전 급증을 했었었는데 자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다? 고용시장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직원들도 잘라버리죠. 지금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월급을 못 줄 것 같아. 인원 감축하자, 구조조정하자 하면서 고용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특히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늘어나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코로나 때는 엄청 늘어났죠. 코로나 때는 급증을 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세요. 네, 코로나 때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급증을 했어요. 실업자가. 그러다가 점점 어때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지수가 있어요. 생산활동 참여 지수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 63%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 62%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추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회복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시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야. 첫째도 인플레이션, 둘째도 인플레이션.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금 7.5%까지 나왔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 상승률.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자. 네. 전년 대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2020년도 초반에 올라갔었다가, 그죠? 초반에 올라갔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7.5%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임금 상승률 속도가 지금 물가 상승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심플하게. 자,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7%예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만약에 5%예요. 그럼 어때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내 임금이 올라가긴 했으나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지갑이 쉽게 안 열리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잡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 위축.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임금 상승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너무 세게 올라가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구매력이 강해지죠,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물건을 살라 그래.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물류 병목 현상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 안 됐잖아요.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이런 상황이. 아시겠어요? 아무튼 뭐 지금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 두 지표를 보시면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이긴 한데, 뭐 다행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은 꾸준하게 매월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참 이게 이 물가 상승과 이 임금 상승, 이 악순환,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빼고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힐드 볼게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이힐드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이힐드가 뭐죠? 하이힐드가 기본적으로 하이힐드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네, 이제 그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이 아니라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기업들 있죠. 걔네가 발행한 채권을 하이힐드라고 합니다. 근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죠.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하이힐드는. 그럼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뭐냐? 스프레드, 간격 차이. 그래서 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수익률과 그리고 정말 너무 안전한 미국 국채 수익률의 그 차이예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미국 국채는. 국채 수익률과,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앞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 경제가 나는 너무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너무 심각하게 보여. 전혀 뭐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위험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 하이힐드 채권 삽니까, 안 삽니까?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사겠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하이힐드의 수익률은 계속 높아진다고. 경제 전망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이힐드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지. 동시에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전한 미국 국채 같은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채 쪽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죠? 참고로 채권은 아시죠? 채권은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 네,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야. 경기 전망이 안 좋게 되면. 그래서 이 하이힐드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높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경제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 그렇게 위기 의식이 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직접 하이힐드 차트를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것이 하이힐드 차트예요. 제가 여기다가 그 지수를 넣어 볼게요. 지수를 나스닥 지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제가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넣었어요. 보세요. 나올 거예요. 뭐야? 나오죠? 그죠? 빨간색이 나스닥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급증했었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언제 했었냐면 이때죠. 네. 이때 IT 버블 때. IT 버블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죠. 이때 금융위기 때. 2007년도부터 이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007년도부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꾸준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급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본격 금융위기 터지기 전부터도 하이힐드 스프레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안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이게 대폭락장의 아주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때 보시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또 언제 올라갔었냐면은 이때 크게 많이 올라갔었던 게 2010년도 이때 왜 올라갔었어요? 이때도 이제 유럽발 이슈가 있어요. 유럽에 재정 적자 문제도 있었었고 또 이제 2011년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기도 했었어요. 볼 때 있었었고. 아무튼 무슨 뭐 국지가 이슈 16년도 초에도 그때 악재가 있었었죠. 글로벌 국가들 그 경제 위축 우려, 경제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을 적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 가장 먼저. 무조건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참고로 여기 언제입니까? 그때 무역전쟁 한참 있었을 때 이때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죠. 이때 한참 금리 인상했었을 때 18년도 19년도 사이에 금리 인상 한참 하는데 무역전쟁 터졌을 때 하이힐드 올라가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역시나 하이힐드가 올라가죠. 스프레드가. 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올라갔나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땠습니까? 올라갔어요? 증시는 완전 폭락을 했어요. 하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지금. 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경제 펀더멘털 괜찮다. 펀더멘털 괜찮다. 나쁘지 않다. 만약에 지금 하이힐드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면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 기준으로 볼 적에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참고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하이힐드 저거 믿을 거 못 돼. 저 수치가 잘못 나온 걸 수도 있잖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일부. 네. 하지만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드 채권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오일, 그리고 가스, 이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오일, 가스, 그리고 소매 판매, 뭐 자동차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 거 있잖아요. 소매 판매 기업들. 그러니까 오일, 가스 이런 에너지 기업들과 소매 판매 기업들 두 개 이 비중 합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50%가 넘어갑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이 구성 비중이,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 국제유가 급등 나오고 하면서 가스 급등 나오면서 어때요?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아 안 좋아? 좋아졌죠. 실제로 엄청나게 좋아졌죠. 네. 그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소매 판매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탄탄하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힐드 쪽, 스프레드 쪽은 지금 안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괜찮다, 지금. 나쁘지 않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국 경제가 과연 경착륙을 할 것이냐. 네. 경착륙을 할 것이냐. 경착륙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정말로 큰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런 우려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경착륙이란 뭐냐면 경제가 이제 막 좀 이렇게 활성화되다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무엇보다 실업자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업자 괜찮죠? 아까 보여드렸잖아. 경제 침체 시그널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경착륙 우려는 없어요.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대세 하락장이 아마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그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어때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저 유료방 잠깐 저희는 해지 거래 했었었는데 지난 그 2월 11일이죠. 네,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날 전 지수 조정을 예상을 해가지고 비중 배팅을 들어갔어요. 선물 인버스. 선물 인버스라는 거는 지수가 빠질 때에 코스닥 150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상품이죠. ETF. 해지 거래. 근데 이런 것들은 비중 2.5% 5% 사가지고는 재미 못 봐요. 20% 사줘야, 최소 20% 이상 사줘야죠. 최소. 매수했고 다음날 아침에 이날 지수 폭락했을 때죠. 삭신했어요. 저는. 이거 오늘이구나. 오늘이다 이거는. 이거네. 10일날 11일이 목요일이죠. 11일이 목요일이고 이날 사가지고 10일날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먹었어요. 이날 차익 실현하고 또 산 거예요. 그죠? 오후장에. 지수가 조정 나올 거라 생각해서 이날 오후장에 매수해서 이날 차익 실현하고 이날 오후에 또 산 거죠. 또 사서 오늘 먹은 겁니다. 또 사서 오늘 아침에 또 먹었다. 보시면 이틀 연속 리스크 관리 및 해치 거래 성공. 선물 인버스 비중 배팅. 목요일 매수 후에 금요일에 먹고 금요일 오후에 재매수해서 월요일에 또 수익 났다 그 말이죠. 2번 연속 인버스 매매를 성공했습니다. 지수의 조정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유료방에서 인버스를 안 샀어요.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종목을 샀습니다. 오늘은 좋은 종목들 추가 매수도 하고요. 신규 매수도 들어갔어요. 네. 지수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 입장이라. 아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요. 지금 지수는 매도 실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불문하고요. 다들 힘드실 텐데 지수가 빠져서 종목 불문하고 지금 홀딩 해보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온다.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한 번에 돌파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돌파 시도 나온다. 나오고 전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리밸런싱 열심히 해주셔야죠. 여기서 매수하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갈 때 리밸런싱 열심히 하세요. 네. 올라갈 때 이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피똥 쌉니다. 피똥 싸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올라갈 때 리밸런싱 안 하면은 줄이지 않으면 피똥 싼다고. 빠졌잖아요 역시나. 제가 시황 적중률이 무지 높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황 및 투자 전략 지난 4일 전에 지수 올라갈 때 안 팔면 피똥 싼다. 후회하지 말고 줄이라. 맞죠? 이 영상이 언제적 영상이냐면 이게 왜 안 나와? 보시면은 2월 10일날 2월 10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2월 10일날 밤에 2월 10일날 밤에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구나. 2월 9일 수요일날 밤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수요일날 이날이죠. 이날 올라갈 때 안 파면 피똥 산다고. 딱 그러고 나서 3일 연속 받았어 지금. 맞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때는 올라갈 때 안 파면 피똥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해라. 물렸으면 버텨라. 지금 다 종목들 두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빠졌죠. 80-90% 빠졌는데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팔면 안 되고요. 손절매 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보유해라.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보유하면은 지수 빠지면서 하락했던 부분들은 지수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이 된다. 손절을 하더라도 그때 하는 거지 지금은 버텨라 라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오늘도 역시나 즐거웠다, 많이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행운의 7번 눌러보겠습니다. (7번) 눌러주세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7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 네. 지금 다들 너무 힘드시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쫄아서 던질 때가 아니라 힘들더라 좀 버텨볼 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회원님께서 제가 아니었으면 제 이제 여기 유료방 회원이신데 제가 아니었으면은 혼자 매매하고 있었다라면은 나 던졌을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오늘 오후장에 개미들 막 그냥 엄청나게 던진 거. 만약에 내일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 막판에 던진 개미들은 정말 너무나 속이 상하겠죠. 울고 싶을 거예요. 네. 바닥에서 털린 꼴이 됐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바닥에서 손절한 개미들은 어때요? 너무 속상하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지금 11시 33분입니다. 미국 증시 시작했겠다. 그죠? 네. 잠깐만, 요거 캡처 하나 해야겠네. 캡처 안 했네. 하이드 스프레드. 캡처 해야지. 캡처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시 경제 지표 자료 같은 것도 좀 보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을 하려면. 여러분들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 업이니까 제가 분석하고 전략 짜고 리딩하는 게 제 이제 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기본 이상 할 줄 아는 거고 일반 투자자분들까지 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의 대가로 회비를 받고 리딩하는 거니까요, 그죠? 제가 공부해서 회원님께 알려드리고 분석해서 또 정보 제공해드리고 하는 거니까. 자,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특공개미 무료 카톡방 입장하시고 카카오톡 검색창에 특공개미 검색하시면 무료 카톡방 나옵니다. 네. 이미 입장하신 분들은 굳이 그냥 기존의 카톡방에 계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늘 미증시 한번 점검해봅시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궁금하나? 미증시가 시작했을 텐데요. 일단은 약보합으로 출발했네요, 그죠? 네. 일단 보합 구근운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볼까요? 나스닥 분봉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0.23% 정도 살짝 더 빠졌는데요. 분봉이 안 나오네. 버퍼링이 좀 있는데 안 보인다. 요거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0.23% 정도 지금 이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나스닥이 일단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여기서 예쁘게 이렇게 쌍바닥이 아니라 저기 뭐예요? 개파락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이 13,790포인트를 넘겨주면은 아주 이쁜 차트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수는 바닥 근처 뺐다 보여지니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